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을사늑약, 을사늑약에 있었던 러일 전쟁이 1904년이었고요. 을사늑약에 있었던 1905년부터 일제가 국권을 완전히 피탈하는 1910년. 그러니까 대략 5, 6년? 그 정도의 시기죠. 그러니까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그리고 1905년에 일본이 가스라테프트 비략, 2차 영일 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한반도의 어떤 독점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죠. 열강들한테. 자, 그 이후에 이제 을사늑약을 맺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주권, 외교권을 박탈했죠.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5년 이후 1910년에는 경술국치라고 해서 일제가 국권을 완전히 피탈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저항의 민족 아닙니까? 저항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을사늑약,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에 항거한 그 저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을사늑약 자체가 이제 늑약이지 않습니까?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을사늑약을 이제 주도했던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처단해야겠죠. 그리고 친일 발언을 일삼는 인간들을 다 조져버려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을사늑약 이후에 여러 가지 저항의 모습들을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어떤 민족운동의 주역으로 떠오른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민족운동의 어떤 주체가 됐던 것은 일제 강점이 들어가서 3.1운동 때 그쯤 될 겁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이 민족운동, 거리 시위의 중심이 되었죠. 근데 이 당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맹 휴학을 맺고 어떤 그 불만이랄까 그 시대적 저항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철시, 가게문 닫는 거죠. 철시를 통한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결을 통해서, 자결을 통해서 우리 또 자결하면 또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결함으로써 을사늑약에 대한 어떤 항거의 정신을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냐면 민영환, 고종의 호위를 담당했던 민영환이라든지 그리고 조병세, 자, 이런 분들은 자결을 통해서 을사늑약에 대한 어떤 저항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민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동포에게 전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저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언론 분야에서는 황성신문이 중요합니다. 자, 황성신문에는 어떠한 논설이 실렸냐 하면 유명하죠. 이날 목노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토 후작, 이토 히로부미를 규탄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이제 시일야 방성대곡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자, 이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 목노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의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은 장지연이 써요. 근데 장지연 같은 사람은 요즘은 수능 시험에서는 언급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일파 명단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어쨌든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황성신문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을사늑약의 저항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을사늑약의 저항에서 의병 활동도 좀 더 규모가 커집니다. 바로 을사의병인데 이 의병 활동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의병 활동은 따로 테마를 뽑아가지고 따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각종 이제 그 의거 활동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적 암살단, 을사 오적들을 암살하려고자 나철과 오기호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한 장인환과 전명훈이라는 청년도 있었죠.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설명할 때 의거를 같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토 후작,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하얼빈에서 사살한 안중근 의사 1909년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을사늑약의 저항이죠. 그리고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건 꼭 기억해야죠. 이 사건 때문에 뒤에 여러 가지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고종은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1907년에 이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헤이그 특사는 요것이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 같은 경우에는 특사 3명이거든요. 특사 3명이 사진 촬영한 그런 사진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이 특사 누가 있었냐면 다 이씨인데요. 이준, 그리고 이상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자, 이 3명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됐지만 그 당시 러일 전쟁 막바지에 달했을 때 일본이 사실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나 2차 영일 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강대국들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헤이그 특사 파견 같은 경우에는 큰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들을 본 거예요. 근데 뭐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을사의병입니다. 근데 을사의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운동 중에 의병은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봐야 돼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까지 의병 활동은 지금 제가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심플하게 봤고요. 이제 테마 정해서 의병 전쟁, 의병 항쟁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근데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설명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대략 그려봤잖아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의 저항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저항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저항이 있다라는 거, 그걸 지금 보실 거예요. 자,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은 그 위정척사파 아시죠? 유생 중심의 위정척사파랑 자, 그리고 이제 개화파 인사들, 두 인사들이 두 부류가 이제 저항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정척사파 유생들이나 사실은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개화파 지식인들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기준으로 하는 그 시기에 일제 국권 피달 과정에서 저항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자, 위정척사파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생들이 약간 보수적이잖아. 철저하게 반외세예요. 네, 철저한 반외세, 그 철저한 반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위정척사라는 게 좀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위정척사 유생들은 원래 지식인들이니까 계속적으로 상소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표출했지만 번번이 묵살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상소운동을 접고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항쟁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무력투쟁입니다. 자, 그래서 위정척사파들은, 자, 유생들 같은 경우 위정척사 운동은 뭘로 계승된다? 의병항쟁으로 계승이 된다는 거죠. 항일 의병으로 계승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파 유생들 철저한 반외세 반침략적 의병항쟁으로 가는 거죠. 의병은 세 가지,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하나씩 쭉 볼 겁니다. 같이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래야 특징이 비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화파인데요. 자,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냐 하면, 개화파가 원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발달된 선진물을 수용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 이런 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화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 이들은 애국계몽운동이라는 방식으로 저항을 합니다. 애국계몽운동. 자, 계몽이라는 거는 의병항쟁 같은 무력투쟁은 아니죠. 아마도 계몽운동을 했던 개화파 인사들은 의병항쟁에 대해서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계몽운동인데, 자, 이 계몽의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의 자체적 힘을 키우는 거야. 뭘 통해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근대적인 산업을 발달시켜서 우리의 실제 힘을 키우자. 즉, 실제 힘, 다른 말로 실력을 키우자. 자, 이것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위정척사 유생들 중심의 의병항쟁처럼 무력투쟁은 아닙니다. 국민들을 깨우치는 거고 우리의 자생적인 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싸워봤자 뭐하냐. 일본에게 질 텐데 우리도 힘을 키우고 일본에게 싸우자, 대항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개화파들이 주도했던 애국계몽 운동의 사상적인 배경이라는 게 있어. 이 애국계몽 운동에 영향을 준 사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는 사상이죠. 사회 진화론. 요거에 큰 영향을 받는데, 사회 진화론은, 이 진화론 하면 뭐예요?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의 개념은 이런 거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키워드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화론,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과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을 시킨 거야. 그거를 사회에 적용을 시킨 거라고. 바로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을 시킨 거라고. 자, 그럼 뭐죠? 강한 국가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식민지 침략을 합리화하는 그런 이론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갖다가 잡아삼키는 게 정당하다면 우리가 강해지면 되지 않느냐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회 진화론을 침략 행위를 정당화시킨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면 침략을 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교훈적인 의미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실제 힘을 키우려는, 실력을 키우려는 애국계몽 운동이 계엄파 인사들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과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동안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결국은 애국계몽 운동으로서 일본을 넘지는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애국계몽 운동 단체 중에서 친일화되는 그런 경향의 단체들이 상당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의 수능에서는요, 한 출제 비중이 그랬어. 내신에서는 애국계몽 운동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지만 과거에는 의병항쟁 한 70, 애국계몽 운동은 특정 단체 위주로 나오는데 요즘도 그 출제 경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국계몽 운동 단체를 우리가 총 4개를 배울 건데요. 그 4개 중에 그 2개가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그 2개의 특징은 친일과는 거리가 좀 먼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체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원래 별표 5개를 안 주거든요. 애국계몽 운동 단체 중에 별표 5개짜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의병운동부터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의병항쟁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시기적으로 3단계인데요. 점점 세계의 의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일어날수록, 전개될수록 의병 규모는 점점 커질 겁니다. 자, 먼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먼저 한말, 근현대사 최초에 등장하는 의병인데 그것이 을미 의병이 됩니다. 요거는 1895년에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1896년 병신년에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을미 의병이 되는 거야. 을미 의병. 여기가 을미 의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을사 의병이 일어납니다. 을사 의병은 1905년 을사년을 기점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을사 의병.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을사 의병이에요. 자, 그리고 더 커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완전 더 커졌어. 더 커진 건 뭐냐 하면 정미의병입니다. 자, 이게 정미의병인데 정민년이라는 것이 1907년이거든요. 그래서 1907년 기점으로 최대 규모의 의병인 정미의병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정미의병 이후에는 의병 활동이 쭉 내리막을 걷게 되다가 거의 뭐 바닥을 치게 되네요. 뭔가 외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여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을미의병인데 을미의병 원인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을미의병은 위정척사파 유생들의 상소운동이 의병항쟁으로 계승된 최초의 의병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정척사 유생들이 주로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그 운동이 그대로 의병화된 게 이제 을미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유생 중심이에요. 예. 유생의 상소운동이 의병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1895년 바로 을미사변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이후에 일본이 을미사변으로 다시 친일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단발령,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한 게 또 원인입니다. 단발령 같은 경우에는 유생들한테는 크게 이제 큰 충격이었던 거지. 왜냐하면 유생들한테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부모님이 주신 것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이 위생을 목적으로 단발을 하라니까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생들은 우리의 정신까지 송두리째 뒤흔들려는 일제의 정책이라고 생각했고요. 거기에 분노한 거죠. 을미사변으로 분노했어. 단발령으로 폭발한 게 이제 을미 의병이 되는 겁니다. 자, 을미 의병은 철저하게 의정척사파 계승이고요. 철저하게 유생의병장이에요. 그래서 의병장들은 이제 유생들인데 유생들은 의병장이고 여기에는 또 누가 가담했냐 하면 바로 그 1년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있죠? 예, 바로 동학농민군 자녀 세력들이 가담하고 있는 게 을미 의병이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이 가담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때의 대표 유생 의병장은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유인석과 그리고 이소응. 자, 이 두 사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석은 이제 제천에서 의병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소응은 강원도 춘천에서 의병 활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이 춘천이에요. 근데 춘천에서는 유인석이 더 유명합니다. 유인석 생가도 있거든요. 유인석도 춘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알겠죠? 자, 이게 을미의병이야. 근데 그 을미의병이 지금 보시면은 1896년에 뚝 끊겼어.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이제 을미사변으로 일본의 위협이 심해지면서 고종이 되게 신변의 불안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기는 아관파천이 1896년에 있었거든. 일본의 위협 때문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긴 사건이죠. 자, 근데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고종은요, 여기에서
단발령을 철회시켰고요. 여기에서 고종이 의병 해산 있죠. 예, 의병의 해산을 권고하게 됩니다. 단발령 철회시켰으니까 의병 이제 하지 말라. 의병 해산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이 뚝 끊긴 거야.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불의에 저항하는 게 고종이 하지 말라고 해서 뚝 끊긴다고? 그럼 왜 그렇게 했어? 바로 유생의병장의 한계라는 거죠. 자, 바로 의병들은 유생들이 주도하는데 유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충과 효입니다. 근데 아간파천으로 처소로 옮긴 고종이 의병 하지 말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안 해야지. 그래서 의병이 해산하는 거예요. 유생들은 좀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농민들 있죠. 유생들은 의병장이지만 농민들도 가담하고 있잖아, 을미의병에. 그런데 농민들은 해산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활빈당,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런 단체죠. 활빈당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따로 계속적으로 저항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을사의병입니다. 자, 을사의병은 당연히 원인이 뭐겠어? 1905년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에 저항하고 있는 의병입니다. 규모는 더 커졌죠. 자, 왜 규모가 커졌냐 하면은 원래 의병이라는 거는 유생들만의 위정척사 운동이 계승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러니까 을사늑약 때문에 평민들도 다 분노하고 평민들이 의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최초로 평민의병장의 등장이죠. 평민의병장. 자, 그래서 평민의병장 나왔다. 그럼 이제 을사의병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평민의병장 누가 있었냐? 대표적인 사람이 신돌석이죠. 신돌석. 그리고 아무래도 평민이 의병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평민들이 좀 더 의병에 가담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돌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 태백산, 백두산 아니고요. 태백산 호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했고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의병장이 신돌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그 당시엔 강원도인데 지금 경상북도예요. 울진, 평해 이쪽에서 큰 활약을 벌였던 대규모 의병장이네요. 예, 신돌석이 평민의병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병 항쟁이 유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평민에게까지 확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의병이 전 국민적인 국권 수호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규모는 당연히 커졌겠죠. 자, 하지만 평민의병장이 특징인 건 맞는데 기존의 이제 유생의병장들 계속적으로 활약하는데요. 유명한 유생의병장 있습니다. 바로 을사늑약 때 유생의병장 계속 나왔던 사람이야. 힌트를 주자면 이 유생의병장은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의 1870년대 그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바로 저는 유생이면 이 정도 꼰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인정합니다. 최익현입니다. 바로 을사늑약 때도 의병장으로 활약합니다. 최익현인데 이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이 화려하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묻는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자,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태인이라는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의병을 진압하려고 우리나라 군대를 보낸 거야. 우리나라 군대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랑은 싸울 의지가 없다. 싸우지 않겠다. 나는 일본이랑 싸우려고 의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순히 잡히죠. 그리고 대마도로 유배 가서 결국은 끝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마도로 유배갈 때 수많은 제자가 따라갈 정도로 명망 높은 유생이었죠. 최익현입니다. 자, 그리고 전직 고위 관료인 민종식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07년. 자, 이때는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는 시대입니다. 자, 정민연이죠. 정민연에는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됐고, 자, 강제 퇴위시켜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다음에 멍청한 순종을 황제로 올린 다음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내정을 완전 장악하고 차관 정치를 실시하게 된 그 해입니다. 또한 이때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됐죠.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1907년의 의병인 정미의병인데 요거는 원인이 뭐냐면 일단 고종의 퇴위예요. 부당하죠.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 해산시킨 거. 자,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죠. 바로 정미의병의 원인은 뭐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군대 해산이에요. 자, 그러면 군대가 해산되니까 해산된 군인은 어디 갈 건데?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해산군인 나와요. 해산군인 혹은 해산병 나옵니다. 이 해산군인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의병에 합류하게 되는 거야. 응? 자, 그럼 당연히 의병 규모 커지죠. 군인들은 무기가 있잖아. 의병은 농기구라고. 근데 무기를 든 군인이 추가되니까 군사력 증강되죠. 그리고 의병은 약간 솔직히 좀 오합지졸일 수가 있는데 군대의 조직 시스템이라는 게 적용되면서 군사력 플러스 조직력 플러스 모든 게 이제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군인이 참여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의병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응? 의병 항쟁보다 전쟁이라는 표현. 야, 전쟁이라는 표현은 정미의병의 키워드입니다. 전쟁이 뭐죠? 국가 간의 싸움이죠. 정미의병은 우리나라의 군대가 가담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군대와 싸우는 것이다. 군대와 군대의 싸움, 국가와 국가의 싸움. 이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정미의병을 갖다가 국제법상 보장되는 정식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죠. 자, 이것이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미의병 때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 이때 뭔가 확실하게 일본을 몰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때 해상군인들과 의병들 합쳐진 이 정미의병은 13도, 각 도를 대표하는 의병장들을 모아서 연합의병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13도 창의군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3도 창의군이야. 자, 이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은 누구였냐 하면 이인영이 이 총대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군사장, 행동대장쯤 보시면 돼. 허위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료에는 이인영만 나오는 게 아니고 허위가 실제로 작전을 이끌기 때문에 허위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13도 연합의병, 다른 말로 13도 창의군을 조직했죠. 자, 그리고 이들이 계획했던 건 뭐냐 하면 이 13도 창의군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일본을 몰아내자. 바로 서울로 진격하자.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자, 하지만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뭔가 새 나갔나 봐.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오히려 일본을 자극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자, 이게 왜 실패했냐 하면은 일단 한계점이 좀 있어요. 이게 여기서도 유생의 한계가 보이는데 13도 창의군의 신돌성은 제외합니다. 왜? 상놈이 어딜 지금 유생들이 있는데 평민이라는 이유로. 아, 이게 그렇죠. 신돌석의 군대가 가장 규모가 크고 일본이 두려워했는데요. 어디 지금 유생들이 있는데 상놈이 오냐? 신돌석, 홍범도 이런 평민이 병장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또 서울 진공작전 당일날 이제 총대장 이인영이 없었어요.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옛날에부터 3년상을 하죠. 내려가 버린 거야. 이게 뭡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정보도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고 결국은 실패하는데 이때 이걸 실패하는 바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에 피탈하는데 걸림돌이 의병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미의병 이후에 어때요 지금? 쫙 의병 항쟁이 약해지는 거 보이시죠?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 진공작전 실패 이후에 일본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 대대적인 의병 소탕작전을 벌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남한 대토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남한이라는 건 남한 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쪽에 의병이 많았어. 특히 전라도에 의병이 많았기 때문에 전라도 의병, 그러니까 호남 의병 중심으로 의병들을 토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의병 활동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야. 쭉 떨어지는 거야. 쇠퇴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남한 대토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병 활동을 일으키는 게 되게 어려워졌죠. 그래가지고 의병 활동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의병을 일으키던 사람들은 해외로 가죠.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로 건너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나중에 이 만주와 연해주를 건너간 의병들 있죠. 일제 남한 대토벌로 만주와 연해주로 건너간 의병들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뭐가 된다? 독립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의병들이 남한 대토벌로 약해지면서 만주와 연해주로 다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병 항쟁이었어요. 이거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평민의병장, 을사의병 이렇게. 그리고 농민군,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 을미의병. 해산군인,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정미의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키워드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개몽운동인데 애국개몽운동은 주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때 봐야 될 게 처음에 이제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 보실 건데요.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안회. 자, 그 다음에 1905년. 네, 1905년에는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1906년. 네, 그래도 이 단체는 좀 얘네보다 활동 시기가 좀 길긴 해요.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자강회. 그리고 나 별표 5개 칠 거거든. 정말 중요하네요. 1907년. 바로 1907년. 바로 신민회입니다. 개 중요해. 신민회 졸라 중요해. 신민회 별표 5개 칠 거야. 칠까? 치자. 별표 5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민회는요. 일제강점기 많은 독립운동 단체의 뿌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네임드 인사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로 되게 중요한 게 보안회입니다.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는 평가원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수능에서는 출제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헌정연구회가 대한자강회랑 연결된 단체인데 이 대한자강회가 나중에 이제 대한협회라고 약간 좀 친일화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로 보안회 그리고 거의 다 나오는 게 신민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보안회 볼 텐데, 자, 보안회는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면 1904년이면은 일본이 러일 전쟁하고 막 그때네요. 그래서 일본이 자, 우리나라에 이제 황무지 못 쓰는 땅 있죠? 예,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지네가 개척해가지고 지네가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철회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게 특징이야. 보통 레파토리가 그렇잖아. 보통 이게 좀 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반대 요구를 했으나 실패했다. 이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하도 당하니까. 그렇지 않아. 얘는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켜냅니다. 의미 있고 중요하죠. 이게 바로 보안회입니다. 황무지 보안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인데 이 헌정연구회는 어떤 단체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바로 옛날에 서재필이 만들었던 최초의 계몽단체죠. 네, 독립협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독립협회는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헌의육조를 결의하면서 중추원을 의회처럼 사용하는 중추원관제라는 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만들어서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던 단체였어요. 자, 하지만 보수파의 모함과 황국협회와의 충돌도 해산당했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 출신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독립협회 출신들이 만든 게 헌정연구회야. 헌정, 헌법 정치 아니겠습니까? 독립협회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인 입헌군주제 혹은 입헌의회제도. 자, 이거를 갖다가 추구하려고 만든 게 헌정연구인데 1905년에 을사늑약과 함께 일제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활동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헌정연구회 출신들이 또 만든 게 이제 뭐냐면 대한자강회입니다. 자, 이건 규모가 꽤나 컸어요. 전국에 지회도 있었어. 전국의 지회. 그리고 월보라고 해가지고 월마다 잡지가 나왔어. 그 대한자강회 월보가 평가원에서 나오거든요. 그 책의 표지가 한반도 모양이고 대한자강회 월보 한자로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한자강회는 1907년까지 활동하면서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면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강제 퇴위당한 거 알죠? 바로 고종의 퇴위 있잖아. 고종의 퇴위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다. 요게 수능형 문장이죠. 자, 대한자강회 뭘 했다?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단체 봐야죠. 바로 신민회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 특징 몇 개 정리할게. 자, 신민회. 다른 단체랑 달라. 일단은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활동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결국 일제 압박을 못 견딘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은 일본의 압박에 걸리면 안 돼. 비밀이죠. 그래서 신민회는 어떤 특징이 있다 하면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 알겠죠? 비밀결사. 이런 특징이 있다고. 자, 그리고 신민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뭘 주장했냐 하면은 공화정. 바로 공화정 체제에서 공화정체라고도 하는데 공화정체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을 지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민회 인사들은 고종이 퇴위되고 약간 멍청한 순종이 황제가 되는 순간 알았어. 아, 좆됐구나 씨발. 왜? 나라 망한 거야.
순종한테 어떻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공화정을 주장하게 된 게 그런 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정이란 건 뭐냐 하면 이들은 깨달은 거야. 순종의 황제가 되면서 더 이상 황제한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황제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의식 있는 국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뭡니까? 공화정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정체를 주장합니다. 최초로.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시민의 출신들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단체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의 이후로 거의 대다수의 단체가 뭐다? 공화정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을 넘어선 단체예요. 바로 신민회는요,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독립운동 기지를 갖다가 건설하기도 하는데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 이유는요, 바로 무장투쟁을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애국개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병 같은 무장투쟁 별로 안 좋아해요.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근데 신민회는 알았어. 애국개몽운동은 노답인 거야, 약간. 그래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국외. 멀리 못 가. 만주까지 가서, 만주에 가서 무장투쟁 단체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참고로 이거 보시면은 어디다가 만들었냐 하면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 그 지역은요, 만주겠죠. 만주의 삼원보라는 지역이야. 삼원보.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을 따지면은 만주 중에서 서간도라는 지역이에요. 서간도. 삼원보인데 여기를 갖다가 신민회 출신 중에서 이회영과 육형제, 오늘날 서울 명동 땅의 주인이었죠. 그거를 다 팔아버렸죠. 진짜 멋진 분들입니다. 이회영과 육형제,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소유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학교도 만들었지. 그래서 뭘 만들었냐 하면은 신흥 강습소라는 학교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독립운동가라면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하는 명문학교, 바로 신흥 무관학교로 개편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양성이 되겠죠. 졸라 간지난 학교죠. 아시겠죠?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민회 색깔을 쭉 스케치해 봤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민회 애국개몽운동 단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애국개몽운동의 핵심은 뭐다? 교육과 산업입니다. 자, 신민회의 주요 인사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도산, 다 아시죠? 안창호. 그 다음에 뭐 이승훈 씨는 이제 이승훈 씨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은 기독교의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기탁, 자, 이런 분들. 그리고 아까 만주 삼원보를 개척할 때 큰 돈을 투자했던 이회영 등등등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회는 애국개몽 단체의 루트를 따라야죠. 교육 분야와 산업 분야에 일단은 매진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교육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학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양에다가 대성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주에다가 오산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 청년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독립운동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의지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숙학교고요.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있었는데 그게 기숙식, 서양식 되게 신식 학교래 가지고 막 경쟁률이 엄청났다고 하죠. 자, 참고로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이 교장이고요.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이 교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 운영하고 독립운동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데 뭘 운영했냐? 자기회사를 운영합니다. 자기회사, 자, 이건 뭐냐면 도자기 회사입니다. 그리고 출판사, 바로 태극서관이라는 것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에 자금도 마련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국민들을 계몽시킬 때는 신문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신문, 예전에 국채부상운동 언급할 때 내가 한번 같이 했었죠? 국채부상운동의 전국 확산에 기여했던 그 신문, 바로 매일 나오는 대한매일신보와 연계돼서 국민계몽에도 힘쓴 거죠. 왜냐하면 양기탁,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영국인 베델이어서 일본이 손을 잘 못 댔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부상운동도 홍보하고 의병활동에도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했는데 그 베델과 공동으로 만든 사람이
양기탁입니다. 그래서 양기탁과 베델은 엄청 친해요. 그래서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의 베델과 공동 사장이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랑 신민회도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자, 하지만 신민회는 비밀결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1910년 지나고 11년, 바로 1911년에 신민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해산된 이유는 105인 사건이에요. 105인 사건. 일본이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됩니다. 자, 105인 사건 제가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굳이 이 내용을 묻진 않아요. 그래서 일제가 그냥 날조한 105인 사건, 뭔가 105인이 잡혀 들어갔는데 걔네가 신민회 멤버였던 거죠. 그러면서 105인 사건으로 해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자, 의병항쟁과 애국개몽운동, 독립운동의 두 흐름,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의 두 흐름, 자, 이걸 갖다가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의 흐름도 이 두 개로 여기에서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도 의병처럼 무장투쟁이 있고요.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처럼 실력 양성운동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이 흐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테마가 되는 거겠죠. 네, 이어서 다음 주제는 근대의식과 근대문물. 자,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수호조규죠. 그 조일수호조규를 맺고 이제 개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대 문물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근대의식이 또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교통 분야예요. 교통 분야. 요거는 중요합니다. 특히나 교통 분야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철도 부설권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었죠. 특히나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졌을 때 일본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대한제국의 철도 부설권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통 중에서는 우리가 철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개통된 철도가 이제 경인선이에요. 서울이죠? 인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경인선. 자, 요게 이제 1899년에 개통이 됩니다. 경인선이 최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99년 경인선. 자, 이건 이제 한층 복도에 아이고요. 국어, 수학, 인문논술 우수자 명단 붙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래요. 예. 자, 아무튼 이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노량진 있죠. 노량진부터 인천까지 인천이 옛날 이름이 제물포거든. 거기까지 연결이 됐던 게 경인선입니다. 요거는 원래 부설권은 미국이 갖고 있었어. 근데 요걸 갖다가 나중에 일본이 부설권을 사들여 가지고 개통을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경인선 다음에 이제 경부선, 서울과 부산 연결하는 철도겠죠. 경부선인데 요게 이제 1905년에 개통이 됩니다. 근데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일본이랑 원래 가깝잖아, 그렇죠? 요거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제 일본이 맡아서 개통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알면 좋아요. 경의선인데 요건 서울과 의주, 지금의 신의주죠. 거기에 연결하는 건데 1906년 개통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 부설권을 일본이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원래 부설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역시나 일본이 부설권을 사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의고사 5단원트 경고 잠깐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차인데요. 잠깐 많은 학생들 하원장까지 검사 받아주시기 전차, 막 전차 전쟁할 때 그거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야인 시대 막 그런 너무 구식인가 그런 드라마 보면은 이 시내에 막 이렇게 레일 깔고 달리는 거 있죠? 다니는 거, 그거. 전차는 최초가 이제 1899년 경인선 개통과 같죠? 그래서 전차는 1899년에 최초의 전차가 개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통 분야는 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게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거 볼 거야. 언론 활동 볼 겁니다. 자, 국민 계몽에 있어서 언론을 뺄 수가 없죠. 옛날에는 매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활동이 그 당시에 이제 민중들과 함께 울고 웃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언론 활동에서 이제 일본을 존나 깐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통쾌하기도 하고,
그쵸? 자, 그러면 이 언론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문을 보는 거예요. 당시의 언론기관은 신문, 근대 신문을 보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쓸 건데 일단 가장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독립신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신문이에요. 제국신문. 왠지 제국신문 그러니까 대한제국신문 그런 느낌 나죠? 바로 대한제국식일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을사늑약에 저항했던 글이 실렸던 황성신문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한매일신보. 계속 나옵니다.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성순보 독립신문은 시기적으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국신문부터가 대한제국식이죠. 고종이 1896년 아간파천에서 1897년에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환국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선포했죠. 그 이후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한제국식이에요. 대한제국. 알겠죠? 그 다음에 한성순보와 독립신문은 대한제국 이전식이죠. 조선시대긴 한데 조선이라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거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특징을 좀 볼게요. 자, 한성순보 일단 최초의 신문이야. 이게 최초 신문이야. 그냥 최초의 신문. 그리고 순보에서 이 순이라는 거, 순. 자, 순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열흘을 말합니다. 열흘. 그래서 요건 뭐 매일 나오는 그런 신문이 아니고요.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서 간행한 거냐 하면은 우리 민씨정부, 고종과 민씨정부의 초기 개화 정책 때 근대적인 인수에서 방문국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바로 방문국이 1883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방문국에서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대화의 산물인 방문국에서 나오는 신문이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개화 정책 있잖아. 정부가 개화 정책에 막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개화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부의 기관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한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읽기에는 좀 무리수였던 그런 신문이죠. 대중신문은 아닙니다. 한문이라서. 자, 근데 대중신문의 시작, 독립신문 나오죠. 자, 독립신문은 일단은 이것도 최초자가 붙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건 최초의 민간 신문입니다. 우리 독립협회 상징과도 같은 신문이죠.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만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그것이 독립신문이야. 자, 이거는 확실히 민간신문인 게 그 순한글이에요. 순한글. 알겠죠? 자, 그리고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기 이전에 독립신문 먼저 만들거든요. 서양 세계, 서방 세계, 특히 미국에 우리 소식을 정확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영문판이 존재합니다. The Independent라고 영문판도 존재합니다. 자, 요것은 나중에는 독립협회의 기관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이 독립신문입니다. 최초의 민간신문, 순한글과 영문판까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식 넘어가면은 말 그대로 대한제국, 제국신문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좀 서민층 대상의 신문이야. 그리고 부녀자들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에 서민층과 부녀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좀 쉽게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뭡니까? 순한글 신문입니다. 자, 근데 이 순한글 신문, 제국신문 통해서 서민층과 부녀자들도 의식이 성장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인데 황성신문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친일파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장지연이 여기에 이제 주필이었어. 논설. 그때 장지연 논설을 쓰는데 그게 바로 뭐였더라? 을사늑약에 저항한 이날 목노와 통곡하노라.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이 황성신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은 을사늑약에 저항한 것이다라는 것도 정확히 연결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황성신문 요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황성신문 약간 좀 문체로 따지면 국한문 혼용이에요. 그리고 한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생들이 좀 있는데 약간 좀 유생 중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의 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을 하면은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 무조건 중요하겠지만 의병활동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황성신문은 약간 좀 의병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의병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폭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황성신문은 유생이긴 한데 의병활동을 한 유생들이 아니고 약간 좀
개화로 넘어가는 그 진보적 유생들 신문이기 때문에 의병 활동에는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신보 별표 안 칠 수가 없네. 자, 이거는 영국인 베데리 사장이죠. 그리고 누구랑 같이 양기탁과 함께 발행을 합니다. 요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채보상운동과의 연관성입니다. 당시에 일본에 진 빚 1,300여만 원을 갚자는 민중적 대중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이 대한민국신보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있죠? 국채보상운동과 꼭 연관성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국채보상운동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을 확산시킨 역할도 했고 의병활동에 대한 입장이 요거는 좀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신보에 의병활동에 대한 기사나 사진도 실고요. 교과서에 있는 의병활동은 정미병에 대한 사진이 많거든요. 그 사진은 거의 다 대한민국신보에 있는 사진을 발췌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신보는 의병활동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황성신문과는 다릅니다. 뭔가 대중들이 읽었을 때 굉장히 통쾌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바로 언론활동. 대한민국신보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일본이 이런 언론활동을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은요, 이 당시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면 신문지법이라는 거를 제정해가지고 일본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신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장으로 있어요. 지금 영국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제대로 건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신문지법을 개정해서 또 나중엔 탄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대한민국신보는요, 앞에 대한자를 지워버리고 총독부의 기관지가 됩니다.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세 번째는 근대 교육을 볼 거예요. 근대 교육. 자, 교육을 하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근대 교육은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교육이에요. 좀 진보적 교육이죠. 단순한 어떤 유학 교육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근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작한 게 정부가 아니라는 거야. 바로 사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를 볼 거냐 하면은 1880년대에 최초의 근대 교육을 실시한 사립학교 원산학사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볼 게 이제 원산학사예요. 원산학사. 자, 원산에서 근대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원산은 강화도 조약 때 최초의 개항장 중에 하나입니다. 강화도 조약 때 부산이랑 인천과 원산 개항했다 그랬죠. 그래서 근대 문물이 빨리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죠. 요거는 이제 원산학사 같은 경우에는 1885년도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아닌가? 84년도인가? 정확히 하죠,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연도가. 이게 원산학사가 갑자기 헷갈리네. 83년이네. 예, 83년. 그러니까 1883년에 만들어진, 자, 뭐라고 쓰면 될까? 최초인데, 최초의 근대 학교인데, 이거는 공립이나 관립이 아니라 근대적 사립이라는 거죠. 사립. 알겠죠? 자, 당시에 이제 함경도 원산에 이제 관리비가 주민들이 같이 만든 학교가 원산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부터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원산학사야. 자, 그러면 사립 못지않게 정부도 뭔가 활동을 하긴 해요. 근데 원산학사 같은 종합학교는 없었어요. 정부는 동문학이라는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문학. 이 동문학도 원산학사처럼 1883년이긴 한데 요거는 뭐랄까? 종합학교라기보다는 통역관을 양성하는 외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외국어 교육 자체가 근대 교육이죠. 근데 원산학사처럼 종합학교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자, 이거는 관립입니다. 사립이 아니라 뭐다? 관립입니다. 관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886년이 되면은 정부도 종합적인 학교를 만들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1886년에 정부가 만든, 이것도 최초가 붙을 수 있겠죠?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은 아니고 정부가 만들었으니까 뭐다? 관립학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자, 유경공원을 시작으로 정부도 근대 교육에 뛰어들게 된 거죠. 요거는 근데 관립이죠. 자, 그리고 동문학과 유경공원은 둘 다 정부가 만든 학교입니다. 원산학사 사립이죠. 자, 유경공원은 참고로 여기서는 원어민 교사까지 있었어요. 그 유경공원의 원어민 교사가 고종이 을사늑약에 저항할 때 미국에 특사로 파견했던 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주로 아무나 입학은 못하고 양반 자제들 중심의 근대 교육이 시작됐던 곳이 유경공원입니다. 이것이 80년대 근대 교육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지나면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근대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1890년대, 1895년 바로 갑오개혁 당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기를 구분하면은 초창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얼루 가보자 갑오개혁기로 가는 겁니다. 물론 갑오개혁이 1894년에 시작이 되긴 하지만요. 갑오개혁 당시에 근대 교육을 천명한 문서를 발표했죠. 조서를.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를 고종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1885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2차 갑오개혁 시기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육 입국 조서 딱 봐봐. 입국이 뭡니까? 입국은 나라를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근대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국가적으로 근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의 발표 후에 이것의 일환으로서 근대 교육을 정부가 책임질 일환으로서 일단은 어린애들이 갈 학교 만들어야죠. 바로 소학교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근데 선생님 필요하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사범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 정도는 가르쳐야지. 외국어, 그렇죠? 외국어 가르쳐야 근대적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외국어 학교, 외국어 학교 관제라는 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그땐 소학교라 그랬죠? 소학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만드는 사범학교, 이런 게 만들어져서 근대 교육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게 준비가 된 것이 교육 입국조서, 바로 갑오개혁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 후에요. 그래서 대한제국기로 가는데 대한제국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연호가 있었죠? 바로 광무예요. 그때 이제 광무개혁과 함께 여러 가지 근대 학교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광무년간에 어떤 학교들이 만들어지겠어? 일단은 광무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 발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실업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회사랑 공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공장과 회사 있으면 뭐해?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실업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잖니. 수학교 졸업자들이 생긴다고. 아니, 그러면은 다음 학교를 또 가야죠. 그래서 이때 뭘 만들기도 한다? 서울의 한성 중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잘 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의식과 근대 문물 중에서 근대 교육 파트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바로 국학에 대한 걸 볼 거예요. 국학은 우리나라의 학문이 되겠죠. 자, 국학 첫 번째로는 국어 연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한국사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단체와 주요 인물들이 있겠죠. 자, 국어 연구하면은 당시에 1907년에 국문연구소라는 곳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문연구소는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말과 글을 지키려는 조선어 연구회라든지 조선어학회로 계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어 연구의 뿌리가 되는 곳이죠. 자, 이 국문연구소는 그 당시에 누가 주요 멤버냐면 한글의 아버지, 국어 연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주시경 선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종두법을 시행했던 지석영 선생. 자, 이런 분들이 국문연구소를 만들었다. 이제 국어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말과 우리의 역사가 바로 뭡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자, 그것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 연구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사람, 내가 제일 멋있어하는 사람, 신치호입니다. 단재 신치호 선생. 자, 신치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매일신보에다가 글을 기고를 했거든요. 그 글이 뭐냐면 독사신론이라는 글을 대한매일신고에 기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사신론은 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민족이에요. 민족.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독사신론의 키워드거든. 그래서 신치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의 뿌리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치호 같은 민족을 강조하는 역사학자들은요, 그 역사 연구 자체를 독립운동으로 보기도 하죠.
예, 그렇게 역사 연구를 저항과 독립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치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위인전이나 서양의 여러 나라의 흥망사를 갖다가 번역하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 거 있어. 위인전은 을지문덕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장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이순신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장군들의 영웅담 그리고 혹은 외국이 망하고 번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 어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그리고 교훈을 삼고자 했던 그런 일환에서 이런 위인전을 쓰고 역사책을 또 번역하기도 하죠. 서양의 역사책을 소개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파트예요. 이것은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의 근대의식과 근대 문물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제 일제강점기를 가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독립운동사 수업할 때 제가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을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게 한국인의 어떤 국뽕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어떤 그 치솟음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뜨거워진다. 의거 활동이나 독립운동 보면 자. 아무튼 자 일제강점기 가는데 여기는 이제 연표로 수업을 할 거고 먼저 일제의 통치 방식 그리고 일제의 경제 수탈을 볼 겁니다. 일제의 통치 방식은 한 3번 정도, 한 3단계 정도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강화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제의 통치 방식이 3번이나 변한다는 얘기죠. 2번 변하는 건가? 자, 아무튼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제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방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분위기 이런 걸 바탕으로 몇 년대인지, 1910년대인지, 아니 20년대인지, 30년대 이후인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문제 풀 때는. 근데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사랑 연관돼 있다는 거지. 일제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항할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통치야.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민족운동을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비밀결사죠. 자, 이런 식으로 통치 방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독립운동의 어떤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는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그려보죠. 주요 연도가 있어. 주요 연도가 여기 이 칠판은 이렇게 모눈 종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되게 쓰기 좋아. 삐뚤어진 게 좀 싫거든요. 나 편집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먼저 1910년 당연히 알아야죠. 이때 우리나라가 국권이 피탈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 1919년. 아이고. 자, 이때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바로 이때가 바로 뭐다?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입니다. 자, 물론 3.1운동 결과 독립을 이루어내진 못하지만 일제는 이것 때문에 깨닫습니다. 아, 뭔가 존나 빡센 거, 강압적이고 이런 것만으로는 완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통치 방식을 조금 더 겉으로 보기엔 순화를 시키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30년대는 그러니까 3.1운동 때는 19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3.1운동 이후는 1920년대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마. 이러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반발심만 더욱더 키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뭔가 복종을 하거나 따른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걸 깨달은 거지. 자, 그래서 일본이 3.1운동 이후에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만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30년대가 되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해.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가지고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에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1938년이 되면은 결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죠. 그것이 바로 중일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이제 미쳤어요. 1941년이 되면은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합니다. 자,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의 진주만, 미국의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과 싸우는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일본은 질걸요? 그죠? 아마도. 자, 그리고 나중에 일본 태평양 전쟁에서 특히나 큰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1945년 원자폭탄 2개 맞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1945년은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광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대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 1910년대가 이제 국권 피탈이죠? 10년이. 일본은 국권을 완전히 뺏은 다음에 아주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통치를 할 겁니다. 한국인이 갖다가 완전 개처럼 일본에 복종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1910년대라고 하는데 이 191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은 아주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 통치라고 부릅니다. 무단 통치. 아주 무서워요. 자유가 전혀 없다. 느낌 가져가야 돼. 예, 무단 통치. 알겠죠?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통치 방식은 겉으로는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를 갖다가 우리가 1920년대라고 할 것이고, 자, 이때의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화 통치의 본질은요, 겉으로만 문화 통치였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우리 막 엄격하던 선생님이 졸라 무서워 막.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무슨 일 있을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면 막 녹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다고. 근데 평소에 좋은 사람이 갑자기 화내죠. 그럼 이래요. 저 새끼 사이코 아니야?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거야. 실제로 문화 통치를 일본이 통치 방식을 좀 완화는 했잖아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때 친일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화 통치의 본질은요. 우리 민족 내부에 친일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간책인 거죠. 아주 그냥 난 제일 무서운 게 이거 같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돼요. 예, 지식인들, 자본가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일본이 31년부터는 전쟁 또라이죠 지금.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미쳤어요 지금. 자, 이렇게 일본이 전쟁에 미쳤는데 중국이랑 미국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자, 물자는 부족합니다. 병력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식민지 한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을 전쟁터에 강제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지도상에서 지구상에서 우리 한민족을 아예 없애려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릅니다.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한국 민족을 없애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당연히 전쟁에 나가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의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한국인을 어디에 동원하는 거야?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고 가는 그런 전쟁 동원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화 통치의 본질은 뭐라고? 한국인 내부에 친일파를 만드는 것이죠. 무단 통치의 본질은 뭡니까? 그냥 존나 강압적이에요. 순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가 없어. 무단 통치는 자유 제로야. 응?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문화 통치는요. 겉으로는 자유가 일부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무단 통치 때보다 문화 통치 때는 민족운동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 이때는 뭐 단체 만드는 것도 안 되겠지. 근데 이때는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운동사에서 국외던 국내의 민족운동이던 가장 비중이 크고 내용이 많은 것이 바로 20년대 문화통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일제의 통치 방식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수탈도 있겠죠? 경제 수탈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단 통치 시기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일제가 이때는 식민지 지배기구로서 조선 총독부를 만들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 알겠죠? 자, 일제 강점기 전에는 통감부라는 게 있었죠? 통감부인데 일제 강점기부터는 뭐예요? 조선 총독부입니다. 근데 조선 총독 우두머리죠. 근데 뭐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행정, 사법, 군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통 군인 출신이야. 육해군 대장 출신이야. 왜? 일부러 육해군 대장 출신을 임명해가지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거죠. 다 군인 출신. 그러니까 무관 출신인 거죠. 자,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자문하는 기구로서 중추원이라는 걸 두게 됩니다. 자, 중추원은요, 총독의 자문기구인데 여기서 일하는 중추원 의장들은요, 친일파예요. 한국인을 갖다 거기다 이렇게 뭐 대표자로 세워놓는 건데 그냥 허수아비 같은 기구고 전혀 뭐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때는 자유를 억압해야 되니까 이때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헌병경찰 통치라고 해요. 헌병경찰이 이때 키워드가 되는 거야. 헌병경찰.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헌병경찰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헌병은 어쨌든 군인입니다. 근데 헌병이 경찰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헌병 쫙 깔려있어, 군인들. 그리고 뭔가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아. 그럼 바로 잡아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헌병경찰은 어마무시한 특권이 있거든요. 바로 뭐가 있냐 하면 이들에게는 즉결 처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즉결 처분권. 그러니까 일개 헌병경찰 한 명이 경찰이고 검사고 판사인 거예요. 원래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 적부심사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고 구속을 해야 된다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또 수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없어. 그냥 헌병경찰 한 명이 경찰이자 검사이자 판사인 겁니다. 바로 구속이에요. 자, 그럼 짜증나잖아. 그럼 저항을 할 거 아니야. 저항을 하게 되면 때려. 바로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조선 태영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말 안 들어. 뭐 의심 가는 행위를 했어. 그러면은 때리는 거예요. 태영이라는 건 매를 때리는 거야. 알겠죠? 근데 앞에 조선자가 붙었지. 이거는 조선인의 하나여만 적용된다라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조선 태영령입니다. 이거 때리는 건데 엉덩이를 내리고 볼기를 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물 뿌리고 치면 이렇게 완전 이게 붙어요. 쫙쫙 붙는단 말이지. 그럼 태영을 만약에 100대를 받았어. 100대 다 치는 거야. 근데 500대를 받았어. 그럼 한 번에 못 맞으니까 어떻게 한 3박 4일 동안 패는 거죠. 이거 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 같을 때 골마 썩어요. 안진뱅이가 된다고. 자, 아주 무서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직결처분권 조선 태영령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교육정책 또한 말이 안 됩니다. 교육정책이. 자, 이때 발표된 게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한 교육정책인데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단 고등교육의 기회는 당연히 박탈당해요. 고등교육이라는 건 고등학교 아니다. 높은 등급의 교육해서 대학 교육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고등교육 못 받습니다. 똑똑해지면 저항한다는 거지. 근데 너무 교육을 안 시키면 부려먹을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실무 교육은 시켜요. 기초적인 실무 교육만 시키는 거야. 왜? 부려먹으려고. 부려먹기 좋고 식민지배에 순응하는 한국인을 만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당시에 최고 과목, 지금의 이제 뭐 국어, 수학 막 이런 것들, 영어는 수능에서 조금 약해졌지? 최고 과목, 자, 당연히 뭐겠습니까? 일본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1910년대에 최고 과목이 일본어인 거지 한국어를 못 쓰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어를 일단 가르치고 못 쓰게 하지. 그래서 이때는 한국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교과는 뭐였다? 일본어라는 거죠. 한국어는 아직은 사용 금지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1차 조선교육령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보통학교, 일반적인 보통학교 교육기간이 일본은 한 6년 되거든. 근데 조선은 4년으로 줄여버리죠. 일본과 동등하지 않은 차별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느낌만 가져가. 그리고 시험에서 제일 잘 다루는 거 교원들 있죠, 선생님들. 바로 교원들 패션이 장난 아닙니다. 교원들이 제복을 입어요.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찹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이건 문제 유형이 다 똑같거든. 다음 자료 또는 다음 사진에 해당하는 시대에 관련된 모습이다. 이렇게 묻거든요. 일본의 통치 방식을 물을 때. 근데 이제 무슨 그 단체 사진인데 막 군인들이 칼 차고 이제 사진 찍은 거야. 무슨 뭐 나는 뭐 군대 사진인 줄 알았어. 군대 전역하는 거. 근데 그 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어이가 없죠. 교원들이 제복과 칼을 착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숙제 안 해오면 칼로 찔르고 죽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일본 또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거 안 해, 잘. 아주 그냥 교묘해요. 알겠죠? 응? 이거는 칼 차고 제복 입고 겁을 줘갖고 개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더 치욕스러운 거죠. 자, 이게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시겠지만요. 경제 수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대별로 가야 되거든. 자, 이따 볼 건데 1910년대의 경제 수탈. 자, 이것은 뭐가 있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또는 토지조사령이라고 합니다. 령 그럼 명령이죠. 되게 강압적인 느낌 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회사령 있습니다.
회사령, 령 나오면 무조건 10년대, 오케이? 자, 무조건은 아니야. 한 90% 이상 10년대.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삼림령, 엄령, 광엄령,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니야. 령, 명령, 강압적, 10년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의 사이토 총독이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자, 문화 통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한국인의 자유를 허용한다, 문화를 존중한다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잘해주는 대상은 지주나 자본가나 지식인, 뭔가 뜯어먹을 게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외된 농민, 노동자 어땠을까요? 그들은 일본이 절대 잘해주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수탈의 대상일 뿐이야. 그 지주나 지식인이나 자본가들이 원래 독립운동을 주력 세력이란 말이지. 근데 그들 중에서 굉장한 수가 친일파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 내부에 친일파를 만들어서 민족을 이간시키는 문화 통치는 실질적으로 민족 분열 통치였던 거야. 그래서 문화 통치를 다른 말로 친일파를 양성하는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이때 잘해주는 척하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통치의 실상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화 통치 한번 볼까? 이때 일본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다 이제 총독이 군인 출신, 그러니까 무관 출신이잖아. 그래서 문화 통치 때 일본이 사이토 총독이 문관 총독을 임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임명된 적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끝날 때까지 문관 총독 임명된 적 없습니다. 약속 지킨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로 바꾸긴 해요. 네, 일반 경찰이 되는 거죠. 보통경찰제로 바꾸긴 해요. 20년대에. 자, 근데 이게 겉으로만 보통경찰이지 실제 경찰관 있죠. 경관. 경관과 경찰서의 수를 증강시킵니다. 더 늘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가 늘어나면 깜빵도 늘어나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실제로는 빡센 게 예전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쓰진 않겠지만 독립운동가를 전담하는 전문 경찰인 고등경찰이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문화통치 때는 자유가 일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무단통치 때는요, 신문 다 폐간돼. 민족신문. 그리고 단체 다 해산되거든. 신민에도 백오인 사건이 이 무단통치 시대 때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문화통치 때는 단체 만들고 이렇게 되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글 신문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한글 신문일 뿐이지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그런 신문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자, 아무튼 20년대 한글 신문 나오는 건데 뭐가 있냐 하면 지금도 그 명맥이 유지가 되죠.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단지 한글 신문이고 민족을 대변하지 못했냐 하면은 한글 신문이면 뭐해? 민족을 대변하는 기사를 못 쓰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검열 강화됩니다. 말을 안 들어. 그럼 정관시켜. 그리고 기사를 막 삭제해. 우리 옛날에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장기를 삭제했던 그게 동아일보거든요. 그 일본의 검전에 걸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폐간시켜버린다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문화통치의 실체예요. 하지만 한글 신문이 나오긴 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어떤 게 있었냐. 일본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준다 그랬어. 이때 가면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다가 확대시킨다고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나 선전까지만이야. 허위 과장 광고였던 거죠. 고등교육, 대학교육입니다. 알겠죠? 선전만 하고 아니 학교를 안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리 보자고. 그 당시에 일본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킨다고 선전만 하니까 우리 민족 지식인들이 여기에 맞서가지고 씨발 우리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 해가지고 뭘 전개하기도 했냐면 20년대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것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물론은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그 모금 활동도 잘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총독부가 또 가만두지 않았겠지만요. 어쨌든 밀립대학 설립운동 20년대에 있었다는 거, 바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다가 선전만 하니까 우리 민족이 밀립대학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총독부 있죠. 총독부 관리. 자, 총독부 관리에 한국인을 임명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총독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총독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이 정상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 한국인들은 뭐가 되는 거야? 친일파 새끼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총독부 관리를 한국인. 내가 친일파를 경멸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친일파들은 그러니까 가족이 소중하다면 친일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친일파가 좀 그런 게 그거예요.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요. 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총독부 관리에 한국인을 임명한다? 이건 친일파인 거야. 자, 그런데 중앙정부에만 친일파를 만들면 뭐해? 지방에도 친일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때 20년대 때 한 번 기출된 적이 있어. 지방 자치제를 갖다가 시행을 해요. 그래서 지방 있죠. 지방에다가 이제 뭘 만드냐 하면은 지방의 제일 큰 단위가 무슨 도 아니야. 도, 부, 군 막 이런 데 있거든. 이런데 자체 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도나 부나 군 이런 행정 단위의 지방자치 단체장들 있죠. 친일파인 거예요. 지방의 친일파를 육성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20년대 문화통치 실체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통치 방식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그리고 민족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조선교육은 2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자, 이때는 20년대니까 2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무래도 차별교육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일본이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보통학교가 1차 때 10년대 4년이었죠? 근데 2차 조선교육령 20년대에는 보통학교가 일본과 동일한 이제 6학년제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정도는 봐주시란 얘기야. 원래 더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요. 뭐 한국어 과목을 갖다가 필수로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수능적으로 공부할 때는 요 정도의 핵심 내용을 가져가시면 돼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 분위기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대 경제수탈은 어떤 게 있냐 하면 20년대에는 그 유명한 산미 증식계획이 있습니다. 20년대의 경제수탈은 산미 증식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20년대가 되면은 이 10년대에 있었던 회사령 있죠. 회사령이 무슨 이유에선가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전쟁 또라이가 된 시대네. 30년대야, 30년대. 자, 근데 30년대 보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잠깐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각 시대를 대표하는 법령이 하나씩 있거든. 그건 좀 볼 필요가 있어. 자, 우리 3.1운동이 1919년에 있었는데 이거 그 의미는 되게 크죠. 근데 독립은 못했습니다. 응? 아시겠죠? 자, 근데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의 영향으로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었는데 그것도 1919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도. 거기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자, 왜 이승만이 그 초대 대통령이 됐냐 하면 3.1운동 이후에 여러 정부가 각지에 수립이 돼요. 근데 모두가 이승만을 대표자로 추대를 하거든요. 인기가 그 정도야. 왜냐하면 이승만이 저 프린스턴 대학교 시절에 그 지도 교수가 이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믿고 미국에 의지하면 우리가 그 외교로서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외교로 독립하자는 게 대세였고요. 거기에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서로 모셔가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이 실제로 우리의 독립을 크게 도와주지 않아요. 각자 원래 자기 나라는 자기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실망감도 참 커져요. 3.1운동 이후에. 자, 근데 20년대 때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소련이 만들어진다고. 이 소련. 소련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 줄임말이 소련이거든요. 여기에 편입시켜가지고 거대 사회주의 연합국가를 만들어버린 거야. 거대 사회주의 연방 국가를 러시아가 만든 거죠. 그게 소련입니다. 자, 근데 소련의 입지,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힘을 확대시키려면 사회주의를 갖다가 곳곳에 전파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은요, 사회주의의 전파를 그리고 확산을 위해서 약소국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 실제로 소련이 지원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련 때문에 소련이 약소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소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온다? 20년대, 바로 20년대에 뭐가 들어온다? 소련에서 바로 20년대에 뭐가 들어온다?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다. 이거 지금 꼭 봐두셔야 됩니다. 바로 20년대에 뭐가 유입된다는 거 알아야 돼? 사회주의가 유입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나쁜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누가 좋아하는 거야? 강자보다 약자가 좋아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강자는 소수고 약자는 많아요. 농민, 노동자 모두가 약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젊은 층, 얼리 어답터들, 젊은층, 그리고 노동자, 농민 뭐 이런 계층한테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사회주의가 유입되고 사회주의의 많은 단체들이 규합해가지고 조선공산당이라는 걸 1920년대에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들을 주로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1925년 사회주의 단체가 연합해가지고 조선공산당을 만든 그때에 일본은 20년대를 대표하는 법, 바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게 연도 외우면 좋죠. 1925년입니다. 이거 중요한 법이에요. 치안유지법. 자, 치안유지법 1920년대를 대표하는 탄압법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거지 100% 사회주의만 탄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사회주의가 세력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독립운동 세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 치안유지법 제정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은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0년대입니다. 전쟁 또라이, 일본 전쟁 또라이. 자, 민족 말살 통치,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해야 돼. 그렇다면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돼. 아주 어린 애들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30년대는 뭐다? 황국신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자, 황국신민화 이걸 위해서 아침 조회 시간에 초등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어린애들한테 맨날 이제 황국신민 서사라는 거를 갖다가 암송하게 하는 거야. 황국은 일본을 말하고요. 신민은 새로운 백성. 우리는 천황폐하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이걸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가 최면거리듯 세뇌 당할 거라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를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 하면은 교육에 많이 손을 대거든요. 그걸 가르쳐. 계속 이제 이런 걸 강조해. 내선일체 막 이런 걸 강조해. 응? 그리고 일선동조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걸 강조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선일체 할 때 내선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제 조선인과 일본은 한 몸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이죠. 그리고 일선동조론은 일본과 조선은 같을 동자야. 조는 조상이야. 조상이 같다야. 아니 우리 나이 때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하면 이거 누가 믿겠어? 근데 애들은 믿는다고. 이 당시에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어를 쓰는 게 많이 대중화돼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일본 간판도 많이 봤다고요. 걔네한테 먹히는 거라고. 아시겠죠? 내선일체, 일선동조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신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죠. 그래서 강제로 신사 참배를 시켜요. 우리나라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집단 참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이 사는 궁성을 향해서 이슬람교처럼 엎드려 절하게 하는 궁성요배라는 것도 강요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본인처럼 만드는 거야. 일본인으로 정신까지 개조하려고. 세뇌 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일본인이 된 것 같지. 그렇지만 겉보기까지 다 일본인이어야 돼. 근데 이름이 일본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뭘 강요하는 거야? 자, 아시죠? 창씨 개명을 강요하고요. 창씨 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각종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30년대 상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름까지 일본 이름을 바꿨어. 창씨 개명했어. 근데 한국말 쓰면 안 되지. 한국의 역사 교육 시키면 안 되니까 이때 와서 이제 한국어 금지예요. 한국어 금지예요. 그리고 한국사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도 어떻게 합니까? 금지시켜버리는 거야. 지금 되게 재수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 내선일체, 일선동조, 황국신민, 신사참배, 궁성요배, 창씨개명 이런 것들이 바로
이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를 상징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인을 일본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동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태죠. 분노하네요. 자, 이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중일전쟁 터지게 됩니다. 자, 중일전쟁 연도 1938년 보이시죠? 근데 일본은 이 중국이 어마어마하잖아, 인구가. 되게 힘들었을 거야. 자, 그래서 당시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30년대를 대표하는 명령 혹은 법을 제정합니다. 자, 꼭 알아야 돼. 중일전쟁 1938년이지. 그래서 일본은 병력이나 물자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한 병력과 물자를 식민지 한국에서 강제 동원하기 위해서, 강제 수탈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근데 국가총동원법이라고도 하고요. 국가총동원령이라고도 해요. 이건 강제니까. 이게 1938년 그리고 1930년대의 수탈을 대표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해가지고 각종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방면의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까지 막 끌고 가는 거야. 자, 이게 바로 30년대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애국반 뭐 이런 거 그리고 조선국민총동원연맹 뭐 이런 단체 그리고 반상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아파트 주민회의 같은 거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이제 반상회나 애국반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애국반이라고 해서 애국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국은 일본에 애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동네 주민끼리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더 끔찍한 건 위안부나 그런데 이제 어린 소녀들을 갖다가 맛있는 거 준다고 끌고 간 사람은 다 동네 아저씨예요. 일본인들이 직접 끌고 간 게 아니라 친일파 한국인들이 끌고 간다고요. 그래야 일본은 지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끔찍한 시대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일본은 어떠한 수탈을 하냐 하면은 전쟁에 미쳤기 때문에 전쟁 물자를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중일전쟁 이전에 그때부터 한국을 전쟁 물자 공급 기지인 병참 기지로 만들려는 병참 기지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30년대 전쟁 목적의 경제 수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때 3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기보다는 이 1941년 있죠? 이건 알아두세요. 1941년에 뭐가 제정됐냐 하면 국민학교령이 제정됩니다. 국민학교령. 자, 이 국민학교령이라는 것은 소학교 있죠? 원래 초등학교가 우리식으로는 소학교잖아. 그 소학교의 명칭을 뭘로 바꾸는 거야? 국민학교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국민은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은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에요. 일제잔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학교라고 안 하죠. 지금은 90년대 언제더라? 94년인가 그때 95년 되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로 개편돼 가지고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라는 것은 황국신민학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국민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이게 되게 갭이 좀 커 보이죠? 저는 이제 국민학교 끝세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국민학교 지금 나 나이를 밝혀버렸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뭘 볼까요? 이어서 경제수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년대부터 볼게요. 자, 조선 총독부는요, 일본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세금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 근데 세금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많이 거두려면, 안정적으로 거두려면은, 그러니까 지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뭘 한다?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토지를 갖다가 합법적 수탈해가지고 총독부 소유로 가진 다음에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거예요. 이거는 뭐랄까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이 토지 조사 사업 결과 전 국토의 40% 이상이 일본 총독부의 소유가 됩니다. 자, 이건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칙이 있어요. 토지 조사 사업은 원칙이 신고주의 원칙이야. 신고제. 신고하는 거야. 기한부 신고제예요. 자,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인정해줘. 소유권이 뭐지? 토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죠. 지주의 권리죠. 신고를 하면은 땅 주인으로서의 권리 정확히 보장을 해준다. 이거예요. 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토지 수탈 위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신고제에서 신고하면 소유권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신고를 많이 안 해요. 신고 안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 일단은 신고 안 한 이유는 복잡해.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당시 무단 통치 때문에 반일 감정. 아이, 그지 같죠. 이거를 왜 신고하냐. 그래서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 복잡한 게 일본어잖아. 이게 일본어로 막 돼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또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근데 신고를 하면은 실제 어마어마한 보장을 받아요. 아시겠죠? 신고제입니다. 근데 신고를 보통은 많이 안 해가지고 토지를 많이 뺏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부 신고한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돼요. 알겠죠? 신고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신고하면 소유권 보장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문제야. 신고 안 한 토지가 너네가 착각하는 게 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개인 땅을 뺏기 쉬워, 국가 땅을 뺏기 쉬워. 이런 보통은 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개인 땅을 뺏기 쉽대. 아니에요. 개인 땅 뺏으려고 하면 들어 누워. 나 밟고 지나가라고 막. 배째라고. 그잖아. 일본이 걔네 막 살해할 수는 없거든. 막 밟아 죽일 수 없거든요. 근데 국가 땅은 누가 신고할 건데? 신고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공유지 있죠. 학교 땅, 궁궐 땅 이런 거 있잖아. 국공유지는 거의 다 미신고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토지는 다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총독부가 뭐 땅 장사하는 데는 아니잖아. 그래서 총독부는 여기서 이제 총독부 소유의 땅을 갖다가 미신고지를 총독부 땅으로 편입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넘기냐 하면은 줄여쓸게 동척. 이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그걸 넘겨버리는 거야. 난 동척이라고 썼어. 자, 동양척식이 뭔 뜻이냐 하면은 척식은 식민지 개척회사야. 거기다 넘겨버린 거야. 그러면 동척에서 뭐 할 거냐 하면은 동척에서는 총독부로부터 땅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파는 거야? 예, 일본인들한테 파는 거야. 일본인들한테. 예, 일본인한테 싸게 팔아 비싸게 팔아 공짜로 얻은 땅이지 일본인한테 헐값에 파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인 이민자가 엄청 증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예? 총독부는 미신고지 뺏어가지고 동척에 넘겨. 그럼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거를 일본인한테 헐값에 팔아. 그럼 땅값 싸니까 어때? 일본인들 막 들어온다고. 아시겠죠? 예, 이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때요? 소유권을 완벽히 보장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농민들, 우리나라 농민들은 땅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소작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 중에 일부 농민은 땅이 좀 있거든. 옛날에 분홍 같은 사람들. 걔는 보통 신고 안 하거든요. 다 뺏겨요. 농민은 완전 몰락하는 거야. 이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민은 몰락하는 거야. 그리고 당시에 땅이 있는 농민보다 없는 농민들이 많다 그랬지. 보통은 소작농들이잖아. 근데 이 소작농들이 뭐랄까? 그 농민이 땅이 없어도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소작권이라고 하거든. 그게 원래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농민들 땅 빌려서 농사 졌잖아. 지주한테 임대료 지불하고.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만 보장이 되는 거고 농민들이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소작권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사 질 수 없게 된 거야. 알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 지주한테 가서 빌어야지. 응? 빌면 갑자기 지주가 그래. 7대 3? 제가 그러면 제가 7입니까? 아니다. 뭐예요? 원래 옛날에는 소작할 때 5대 5예요. 그것도 많아요. 근데 소작료 그 땅 임대료거든. 그게 지주 땅을 빌려 농사 짓는 그게 70% 8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은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농민이 만약에 70%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가라 그러는 거죠. 지금 일할 사람 줄 섰으니까. 농민 다 망했으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지주들은 일본의 말을 잘 들었더니 이득을 보내 이러면서 지주의 친일화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회사령인데요. 회사령은 토지 조사랑 좀 달라요. 요거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그 뭐겠니?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부에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일본인들한테 허가 잘해주겠지. 근데 한국인들 허가 안 해주죠. 바로 민족 자본을 억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 허가 안 해주죠. 바로 회사령은 허가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910년대 경제 스타일이야. 자, 그 다음에 20년대에는 뭐가 있다? 산미증식계획과 회사령이 또 폐지가 되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배경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런 배경이 좀 있어요. 요건 좀 설명을 드릴게. 1920년대 있잖아. 응? 여기다 좀 쓸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1920년대가 되면은 이때 일본이 산업화가 돼. 일본이 산업화가 돼. 알겠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20년대 일본은 갑자기 산업혁명 시기예요. 공장이 많이 생겼거든. 왜 그랬냐?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지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이 미국에 무기 공장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돼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에다가 무기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무기를 공급하고 그랬죠. 유럽 쪽에다가. 자, 그래서 일본에 미국의 지원 때문에 어떤 일본의 공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본이 산업화가 돼요.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장이 많이 생기고 도시에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농촌 사람들이 다 일자리 구하러 도시로 가는 거야. 이거 이촌양도라 그러죠. 그럼 일본 농촌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산업화 때문에 이촌양도가 발생한 거지, 일본에서. 응? 자, 그러면 일본에 어때요? 농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 인구는 줄는 거야. 근데 농촌 인구의 감소라는 거는 식량 생산 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산업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는 다 늘었단 말이지. 살기 좋아지는데. 예, 살기 좋아지니까. 근데 이촌양도로 농촌 인구는 줄어가지고 인구는 증가했는데 식량 생산량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그 부족한 식량을 또 식민지 한국에서 해결하려고 뭘 한 겁니까? 산미 증식 계획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 나쁜 새끼들 진짜. 응? 자, 산미 증식 계획은 그거예요. 일본이 말하기를 원래 우리가 소비하는 쌀은 놔두고 일본이 이제 뭐 수리시설 만들어주고 농기구 보급하고 비료 같은 거 보급해서 쌀을 증산시키겠다. 그럼 원래 한국인들이 소비하는 건 놔두고 일본이 투자해서 증산된 양만 가져간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개새끼 그랬겠어? 계획대로 증산이 안 됐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가져가요. 결국 뭐야? 증산량 이상을 수탈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결과 어떻게 되겠어? 역시나 농민들은 두 번 죽는 거죠. 토지 조사로 땅 때문에 그러니까 소작권을 상실해가지고 한 번 죽었지.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으로 일본이 증산량 이상을 수탈하니까 농민들 또 한 번 더 죽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조사와 산미증식 계획으로 농민들의 분노는 일반인들과 좀 달라요. 농민들 더 분노하죠. 그리고 증산량 이상을 수탈하니까 쌀이 부족하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쌀값이 어떻게 되는 거지? 쌀값은 폭등하는 거죠. 응? 근데 이 쌀이 무서운 게 식량이 무서운 게 값이 오른다고 안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쌀값이 폭등하는데 쌀은 다 팔릴 거 아니야. 그럼 지주는 또 이득 보는 거야. 그럼 지주의 친일화가 더 진행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농민들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이때 쌀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올라가니까 일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은 만주 있죠. 예.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죠. 이거 먹으라는 거야. 아니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이야. 자, 그리고 회사령이 갑자기 또 왜 폐지가 되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회사령 폐지라는 얘기는 원래 회사령이 허가제였잖아.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었다? 회사령이 허가제 일대 회사령인 거야. 근데 회사령이 뭘로 바뀐 거다? 신고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회사령이 폐지가 됐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이 산업화가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일본의 회사와 공장이 많이 생기지. 그러면 일본의 회사와 공장이 조선으로 진출하고 싶어.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야지. 조선 인건비 싸죠? 땅값 싸죠? 거기다 공장 만들면 개이득이지. 자, 그래서 회사를 갖다가 조선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회사령이 걸림돌인 거야. 일본 회사의 진출이 회사령이 막고 있었던 거야. 그게 왜 막히는 거냐 하면은 일본인들이 회사 만들겠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하는 거죠. 여기 일본의 뭐 미쯔비시 기업입니다.
총독부죠. 저기 회사 공장을 좀 한국에 어디 저기 부산에 만들고 싶은데 3년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기자가 너무 많아.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일본의 공장과 회사를 한국에 진출시키는 게 좋거든. 그래서 신고만 하면은 진출할 수 있게 한국에 회사랑 공장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가제였던 회사량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꾼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관세라는 게 있었잖아. 응? 그래서 일본 물건이 한국 물건보다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일본 물건 값이 좀 싸야 되거든. 관세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공장이 생겨 일본 물건 솔직히 품질이 더 좋거든요. 그것이 관세 철폐로 인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량이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한국인들도 공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성방직 주식회사라든지 고무신 공장 그리고 속옷 회사인데 평양 메리아스라는 공장 그리고 기업이 생겨요. 한국인 기업이. 근데 한국 기업계 팔리냐? 안 팔리지. 그래서 뭐 한 거야? 국산품 애용운동인 물산 장려운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회사량 폐지와 관세 철폐 이것이 뭐의 배경이 된다? 물산 장려운동의 배경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0년대 갈게요. 자, 30년대는 뭐겠어? 병참기지화 정책이죠. 일본이 한국에서 전쟁 물자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군수물자 공급 기지로 만드는 건데, 자, 그러려면 이제 무슨 공업을 육성하냐? 바로 중화학공업. 자, 이거를 갖다가 육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 자원이 많은 이제 북부지방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화학공업 할 때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 주로 이제 군수물자예요. 그러니까 군수공업 중심.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공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병참 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뭐가 실시가 되냐면 남면 북양 정책,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군대 물자, 전쟁 물자 공급 목적인데 북쪽에선 양을 키우고 남쪽에선 면화를 재배한다. 뭔가 옷 만드는 거 아니야? 양털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동절기 군복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양을 갖다가 털 다 이렇게 옷 만들고 고기는 또 다 처먹지. 그럼 모자랄 거 아니야. 그래서 개 잡기 시작하죠. 예, 이게 이제 30년대 경제 수탈이에요. 그리고 중일전쟁 1938년이죠. 자, 이때 일본은 부족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가기 위해서 수탈을 더 강화하는데 그것이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국가총동원법 잠깐 볼 텐데요. 이것은 가릴 거 없이 다 가져가. 그러니까 물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모든 자원을 수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나올 거야. 바로 이때 물적 자원 수탈은 공출 뭐라고요? 공출이라는 키워드 꼭 기억해야 돼. 공출. 그러니까 공출. 공공을 위해서 내놔라라는 거지. 공출의 양상은 두 가지예요. 금속 공출이 있고요. 금속. 그 다음에 식량 공출이 있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금속과 식량을 다 가져가는 거야. 전쟁 물자로 쓰는 거지. 금속은 뭐 집에 있는 뭐 젓가락, 숟가락 뭐 이런 거 있죠? 냄비 막 이런 거. 응? 다 가져가가지고 녹여서 총알 만드는 거예요. 응? 집집마다 있는 거 다 가져가. 그 다음에 식량이잖아. 이 식량 공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야식 먹으려고 뭐 쟁겨놓은 거 다 가져가. 쌀, 콩, 곡식 다 가져가. 왜? 전쟁터에 보급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개인들, 가정집에서 식량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중요한 키워드 바로 식량 배급제가 시행됩니다. 식량 배급제, 전 국민 급식충, 식량 배급제. 오케이, 식량 배급제. 식량 배급제 공출 나왔어요. 그러면 1930년대 특히나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의 일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자원 수탈. 이거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바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강제로 전쟁터에 동원하기 위해서 남녀 가릴 거 없이 다 데려가죠. 먼저 처음에 지원병제라는 게 있었어. 지원병제. 아니 씨발 누가 지원을 해. 그랬더니 지원병의 범위를 넓혔네.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그래서 학도지원병제라는 게 있어. 안 가지 근데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랬더니 징병제. 징병은 뭐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징병제도 있지만 그 당시 공장의 일터로 강제로 끌려가는 징용제도 있었죠.
국민징용령을 때려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그 징병과 징용은 좀 다른 거죠. 징병은 전쟁터에 군대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징용제는 뭡니까? 노동력으로 그 군함도 같은 데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성들을 많이 그 일본이 사과 안 하는 부분이죠. 예. 바로 위안부라는 거죠. 예, 위안부. 위안부 근로정신대. 자, 이러한 이름 하에 여성들의 성착취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조가 정신대 위안부죠. 성노예로 데려간 거야, 어린애들을 갖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철저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이제 생존자가 몇 명 남지 않았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1930년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단지 수능을 보기 위해서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좀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독립운동사 정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기출 유형 정복 수업을 하겠습니다. 말은 거창하네. 예, 수고하셨습니다.